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켜시고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보죠. 오늘 오세훈 후보가 관훈 토론에 참석해서 내곡동 땅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음성 잠시 들어보시죠.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사실은 용산 참사는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철련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극한 어떤 투쟁과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시장으로서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오세훈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특히 이제 내곡동 땅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을 텐데 좀 해소가 됐나요? 해소가 됐을까요? 저는 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뭔가 좀 아스트랄하다고 할까요? 아스트랄이요. 네, 뭔가 좀 환상적인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는데 네. 사실 오세훈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게 뭐 똑같은 거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 이 내곡동 땅을 통해서 이 본인이 이익을 얻기 어떤 행위를 한 적은 없다. 이 해명은 계속 똑같이 유지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기본 네. 입장은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지금 네. 좀 그 혼동스럽고 좀 헷갈리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오세훈 후보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 나왔던 대응이 그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몰랐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또 말을 뭐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했다가 뭐 마음속에 땅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도 네, 뭐 의식 속에 있었다가 없었다 뭐 이런 표현들. 뭐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네. 했다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좀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오늘 토론에서도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는 발언이 잘못됐고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뭔 차이고 또 어떤 의미인지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맨 앞에 좀 드렸던 좀 그 자기가 서울시장 하는 동안 뭐 이런저런 뭐 이익을 본 것이 없다 그런 시정을 한 적이 없다 이 얘기만 계속했으면 그 이야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의혹을 발산하는 그런 패턴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의혹 네. 발산을 넘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상황이. 네.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제 의식 속에 없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질문이 나오니까 제 의식 속에 없었다는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신박하다라는 표현밖에는 달리 네.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애초에 몰랐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2005년 측량팀이 현장에서 봤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정말 몰랐다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네. 나중에 실제로 2005년에 갔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완벽히 사기입니다. 이거는 후보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됐다라고 해서 자신은 이 지정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논의한 것이 설령 사실이다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덕 신공항도 계속해서 예정지구였습니다. 계속해서 논의됐죠. 논의는 됐죠. 논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김해 신공항 정도가 이제 겨우 20년이 지나서 백지화 정도 됐습니다. 네, 네. 아직도 가덕도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최초 논의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지정이 최종적으로 됐고 이 과정에서 오세훈 당시 시장이 셀프 지정 특혜 의혹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이 없다,
의식 속에 없었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본질을 비껴나간 얘기거든요. 근데 이 본질을 비껴나간 이야기가 만약에 정말 2005년 어떤 해당 자료가 드러날 경우에는 완벽히 거짓말이 되고 네. 이 특혜 지정도 실제로 사실이 아니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이야기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노무현 시대를 계속 언급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 무산됐었고 이명박 정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게 급물살 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논점을 흐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양복 재킷을 이제 벗는 소매를 걷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질문이 이거였다고 하네요. 10년 전 무상급식 100자를 위한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는 것은 자기 정치 아니었느냐. 이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바로 양복 재킷으로 이게 손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네. 굉장히 좀 스스로는 이게 답답하고 억울하다 약간 좀 이런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네, 뭐 네. 실제로 이제 발언도 그런 좀 답답한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요. 뭐 자신이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 밥을 안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네. 다만 이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도 그 아이들에게 밥을 이렇게 줘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공교육을 강화해서 교육 사다리를 놓자라는 게 본인의 입장이었는데. 시의회를 이 논리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 민주당 시의원들이 과반을 넘어서 이제 주민투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당시 민주당이 무상 시리즈를 계속 얘기를 하고 뭐 정권을 탈환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서 이 본인이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할 입장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거짓이 있고 어느 정도에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자인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지난 총선이죠.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제발 쓸데없이 무상투표 같은 거 무상급식 주는 투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오세훈 후보가 시인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라고. 네. 시계 딱 1년만 돌려보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정확히 1년 전과 오늘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상의료 무상등록금을 가지고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거의 절반 이상의 무상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그게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라고 스스로가 자인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최상위는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석에서 오세훈 후보를 만난 분들의 어떤 전화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억울해한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10년 동안 계속 어떤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해서 은연중에 이제 발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공식적인 정돈된 자리에서는 뭔가 좀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후보가 좀 앞서가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입장에서 좀 아픈 부분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때문에 연유한 네. 거잖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이 정부 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또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라며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LH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들께서 이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직자 투기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낙연 위원장이 주거복지 대책 일환으로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 허영 대변인까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한 주택을 구매했을 때 50년 동안 상환하면 일단은 상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월 부담하는 금액이 당연히 적어질 것이고 네. 주거 안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금리는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주택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국가가 보조해주겠다라는 큰 슬로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은 떠오른 것 같지 않고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미국처럼 한번 집 사면 30년, 40년 평생 이제 갚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위원장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어떤 대책을 어쨌든 제안을 했는데 이 와중에 박주민 의원 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임대차 3법이 제정되기 전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전세 품귀 현상이 좀 한때 빚어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대체로 이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한테 이 전세에서 이제 반전세, 그 월세로 전환하는 좀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작년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렇죠. 좀 이게 추세가 금리가 그랬죠. 낮아지니까 이제 전세를 해가지고 집주인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전세가 점점 이제 반전세, 월세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월세를 전환을 하면은 결국 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세는 넣으면은 일단 그 돈을 다 언젠가 돌려받게 되는데 돌려받는데. 네.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부담을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전월세 5% 상한제라든가 뭐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월세나 이제 그 아니면 그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막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네, 네.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이 대표 발의자가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이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이 법이 있기 전에 그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이제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그 박주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이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네. 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85만 원 정도 월세가 올랐습니다. 네. 그럼 뭐 몇 퍼센트가 그 뭐 임대료 한 9% 정도 올려받은 네. 그런 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 값이 한 올랐다라고 좀 그 수학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그게 한 9% 정도 된다. 9%.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있는 이제 거죠. 전월세 5% 상한제를 앞두고 9%를 올려받은 것은 문제 아니냐 뭐 이런 거네요. 그 네. 김상조 그 전 정책실장의 어떤 논란과 좀 비슷한 뭐 그런 네네. 겁니까? 이게 좀 조금은 같은 듯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에 보증금 1억 원을 해당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에 기존에 이제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이때 세입자 임차인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연락을 하면서 4년 동안 잘 살았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네, 임차인이 잘 살았고 네네. 이 사람이 이제 본인들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돼서 나가면서 새로운 신규 이제 임차인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세 전환율에 대해서 사실상은 법상으로는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이 또 갱신을 할 때는 그 그렇죠. 적용이 되지만 네네네. 새로운 사람이 왔을 사람이 때는 오면, 이 법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월세 85만 원을 올렸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그것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네. 다른 집주인들한테 눈초리를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집값을 올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만약 100세대가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네네네. 한 사람만 올리지 않거나 5% 내로 했을 경우에 나머지 95세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각했을 경우에 어쨌든 주택은 매매한 당시보다 조금은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주택 차익이 바로 기사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참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일단 주변 시세보다는 20만 원 정도 싸게 내놓게 된 것인데 그렇군요. 세를 주게 네. 된 것인데 네. 어쨌든 20만 원을 싸게 준 것보다는 국민들은 85만 원을 올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조 실장과는 그래도 조금 다른 좀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 기본적인 비판의 어떤 쓰나미가 있고 근데 살펴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네. 양가적인 근데, 가치들이. 네, 어쨌든 뭐 공직자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공직자이고 뭐 계속해서 이제 세입자들의 좀 어려움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발의자였기 때문에 또 네. 법안에. 네. 어쨌든 주변 아파트에서 뭐 이른바 이제 주민들이 일종의 네. 카르텔을 형성해서 뭐 우리 시세는 어느 정도 이 정도야라고 얘기를 했다 해서 굳이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이 공직자한테 있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사건도 참 충격적이고 안타까운데 노원 새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노원구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뒤에 그 가해자 20대 남성의 자해한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뭐 피해자의 이 큰 딸과 이 남성이 연인 관계라고 알려졌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발견 당시 이 세모녀가 집에서 사망한 채 있었고 이 남성도 거기에 자해를 한 채 발견이 됐었죠. 네. 그리고 기자들이 뭐 이웃들의 증언을 취재를 했는데 좀 섣부르게 보도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왜냐면은 이웃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남성 여성이 뭐 갇혀 있는 장면들을 종종 보면은 뭐 연인 관계인가 보다 막 이렇게 파악을 막연히.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네. 뭐 이웃분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뭐 큰 딸의 남자친구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몇몇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피해자 큰 딸의 지인이
이게 지금 보도가 너무 왜곡돼 있다. 지금 피의자와 큰딸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증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뭐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이것이 이제 지인 정도도 아닌 상황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네. 선을 그었습니다. 네네. 상대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 큰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이 사람 때문에 좀 힘들다. 번호를 바꿨더니 그 사람 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를 또 연락이 온다든지. 전형적인 스토킹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좀 부담을 가져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제 또 문자가 왔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지막이니 또 잘 생각하라. 네. 뭐 이런 식의 또 내용이 또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지인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절대 연인 관계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스토킹이라는 게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네. 최근에 스토킹 관련 법안이 좀 늦게나마 통과됐지만 그 전에 엄청난 희생자들 양산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균 한 50, 60대 남성들이 주하고 있는 입법부에서는 이걸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사실 희생이 됐죠. 뭐 입법부뿐만 아니라 이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에서도 네. 대체로 이제 피해자 보호에 좀 미흡한 경우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 범죄가 이제 살인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적인 폭력까지 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아예 어떤 사람이 그냥 폭발물을 자기가 제조를 해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제 폭발물을 터뜨리는 폭발물들. 네, 자기 손만 다치긴 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까? 그런 일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위협적이고 게다가 그렇죠. 굉장히 좀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삶을 일임이 거의 분명한데 파괴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그 연예인분들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면서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긴 했었지만 뭐 네네. 여전히 그냥 뭐 좋아하면 뭐 따라다닐 수도 있지 뭐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계신 좀 분들이 있어서 좀 이게 피해자분들도 좀 많이 좀 괴로워하고 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세요. 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도 법이 미비하다고 느끼는 것이 네. 법률상 스토킹은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인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처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한 네네. 번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할 네.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지금 제가 몇 년 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신촌의 오피스텔에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렸다가 집으로 따라가려다가 네네. 막혀서 집으로 못 들어갔던 CCTV가 한번 공개가 돼서 어디였죠? 굉장히 네. 불안감이 떨었던 네네. 내용입니다. 네. 네. 네네. 근데 이게 결국 집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도 아니고 스토킹 처벌법은 당시에 없었고 분명히 불안하고 느끼고 위협을 느끼는데 또 집도 공개가 돼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 사람한테는. 네. 근데 이게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데 좀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그 사람에게 경고나 주의를 좀 강하게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야만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신림동 사건이었죠. 네. 네. 지금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를 촉구해달라 청와대 이 청원 글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뭐 일단 이 피해자 신상 공개는 이 지방경찰청에서 뭐 네. 따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뭐 어떤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다만 그래도 이 범행 수단이 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인 경우 이거 공개가 너무 되고. 끔찍해요. 세모녀를 한꺼번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이고 또 이제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좀 공개가 될 수 있을지 그 기준상에는 뭐 그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심의위원회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스토킹 범죄라는 게 아직도 인식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그 공개심의위원회도 이제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이 명확치다고 사실은 사건이 100건 터지면 100건의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공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번 사건 너무 심각하니까. 네, 현재 그 네. 20대 이 남성 A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3일입니다. 그러니까 25일에 이제 신고 전화가 들어왔고요. 네. 지난 23일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CCTV에 폭착이 됐습니다. 아,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3, 24, 25 4월 동안 바깥으로 나간 흔적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3일부터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가. 23일부터 그렇군요. 첫 번째 범행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부검을 하거나 자세하게 나오면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게 나올 텐데 이런 건 명백하게 자신이 이제 스토킹을 해서 어떤 범죄를 가려고 했던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